이번 파트에서는 집 개혁과 통장 개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어떤 집에 살까 라는 생각일 텐데요. 먼저 집을 구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문화적인 시스템이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간단하게나마 그런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걱정하시면서 얼마 정도의 어떤 집을 구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수입의 30% 정도를 집값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집값은 많이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 히토리구라시라고 하죠. 이 원룸 같은 경우는 룸쉐어나 쉐어하우스보다는 야층, 집값이 조금 더 비싸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푹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룸쉐어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금전적인 부담이 적고 또 공동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일본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쿄는 일본 내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도쿄 도심에서 집을 구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대략 도쿄 도심의 원룸 집값, 히토리구라시 집값은 7만엔에서 9만엔 정도라고 하네요. 이건 오사카의 1.5배 그리고 다른 지방의 2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은 저렴해지고 방은 넓어집니다. 도쿄 23구 중에서도 내리마구나 이타바시구 같은 곳은 집값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같은 도심으로 나가기에도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취업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일본 도쿄에서 집을 알아보실 경우에는 이 근방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산 책정과 거주 형태가 정해지셨으면 적당한 매물을 찾게 됩니다. 매물은 직접 마음에 드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보시고 견학 신청을 넣으시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 연락을 통해서 직접 견학을 해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심사 단계에 넘어가게 되고 집 주인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회사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다음으로 계약 단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집을 찾아보실 때는 여러분이 선택한 집이 100% 남아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과 또 집이 지금 공실이라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을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가끔씩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집주인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집을 구하실 때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 시키킹과 레이킹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시키킹, 레이킹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시키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보증금과 비슷한 문화로 반환 유무에 있어서도 계약 종료 후 여러분이 이 집에 살겠다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레이킹이라는 것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집값에 대한 대략 한 달치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레이킹은 반환되지 않는 돈입니다. 요즘은 레이킹이 없는 물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레이킹 금액을 교섭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국인 취업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대략적인 시키킹과 레이킹을 포함해서 초기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선 도쿄에 집값 8만엔, 관리비가 5천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지불하셔야 할 돈이 85,000엔이라는 집을 기준으로 초기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85,000엔은 일단 다음 달에 내야 되는 집값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달 25일부터 새 집으로 입주하시게 된다면 25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하루하루 계산한 금액을 집값으로 지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불해야 될 돈으로는 시키킹과 레이킹이 있겠죠. 시키킹과 레이킹은 한 달치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겠네요. 이 중개 수수료도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 달치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8만엔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열세 교환비, 그리고 화재보험료, 또 보증회사의 금액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열세 교환비는 말 그대로 정말 열쇠를 교환하는 건데요. 일본은 아직도 열쇠 문화다 보니까 새로운 입주자가 생겼을 때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사용하던 열쇠를 교환하면서 열쇠 교환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화재보험료는 대략 2만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집을 빌릴 땐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일 경우에는 쉽게 보증을 서줄 일본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회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증회사 같은 경우는 또 대략적으로 여러분 집값의 반달치 정도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약 4만엔 정도를 지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외에 맨션일 경우에는 24시간 서포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을 자치회 비용 또는 이제 은행 이체 수수료 등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 금액을 생각했을 때 대략적인 초기 비용은 적어도 40만엔 이상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팁인데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충분한 여유를 가지시고 집을 구하시고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직장과의 거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직장까지 한 번에 전철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거리가 멀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게 피로해질 텐데요. 또 아침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대는 항상 붐비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근 이동 범위를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집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사 가시는 곳의 주변 환경을 체크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낮에 보게 되는 동네의 모습과 밤에 보는 모습이 확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낮에 부동산과 함께 왔을 때는 엄청 조용한 거리였는데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밤은 너무 시끄럽던가 하는 동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꼭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겠다 하고 결심하셨으면 그 동네의 특성을 파악해 보시는 목적으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그 동네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에서 집까지의 실질적인 거리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나 부동산에서는 집에서 역까지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터넷 지도에서 보는 직선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서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시면은 꼭 가까운 역에서 집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걷다 보시면은 주변에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편의시설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편의시설이 집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다음은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본에서 자취를 하시게 되면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본에 오시면서 이제 새롭게 요리에 취미를 갖게 되시는 분들도 생기실 텐데요. 만약에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스레인지가 2구 이상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원룸, 히토리구야시 헤야라고 하죠. 히토리구야시 헤야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가 1구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2구 이상 있어야 음식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부동산을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처럼 빌트인 가구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집에 설치하는 전등도 세입자가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이사 가시기 전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팁인데요. 소음 등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사를 가실 집의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주변에 소방서나 큰 병원 같은 곳들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요. 늦은 시간대에도 출동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시는 곳에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사에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두 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는 스모라는 사이트고 다른 하나는 홈즈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으면 온라인으로 견학 신청 아니면은 견적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의 평균 집값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각종 칼럼들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거주 문화나 집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도 한번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출발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집 구하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통장 개설에 대한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또는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 대한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심사 등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일본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신다고 해도 쉽게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서 통장 개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뱅크 같은 곳들은 제휴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취업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제할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 많이 개설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통장을 개설하실 때는 반드시 회사 취업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행 계좌는 여러분의 재료카드에 등록하신 집 주소 근처에 있는 점포나 회사 근처에서만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유의하셔서 통장을 만드실 때 실패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본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우선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우리 같은 외국인일 경우에는 재료카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필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재료카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료카드 외에 주민표나 마이넘버 카드 또는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가 기재된 청구서의 원본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감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일본 은행에서는 아직도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문명으로 된 도장을 한국에서 만들어 오시기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료카드 파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막 일본에 도착한 취업자일 경우에는 영문명으로 재료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카드의 이름과 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료카드 이름과 도장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만들어 오시길 추천하는 이유는 일본보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퀄리티의 도장을 만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나 회사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가 필요하고, 또 내가 일본에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원증 혹은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은행에 가는 일부터 시작하겠죠. 온라인 은행이 아닌 우체국이나 메가뱅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내점 신청을 하신 후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방문하신다고 하셔도 예약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거나 예약을 한 뒤에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메가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내점 신청을 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은행에 방문하시게 되면 은행 직원분들이 어떤 일로 왔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춰서 각종 수속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창구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계좌를 개설하실 당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캐시카드 같은 경우는 추후 우편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었는데 돈은 어떻게 빼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때는 통장을 통해서 돈을 인출하시고
나중에 집에 도착하게 되는 캐시카드를 가지고 돈을 입출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일본 은행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은행은 유초은행입니다. 유초은행 같은 경우는 제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계좌가 개설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쯤 이 유초은행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려요. 그리고 전국에 점포가 또 많이 있고 ATM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금 일본은 신용카드나 캐시레스 같은 전자머니의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포나 ATM이 많이 있는 것들은 일본 생활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대 메가뱅크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일본을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런 간판들을 보실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3대 메가뱅크로는 미쓰비시은행, 미즈호은행,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은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은행들도 전국에 지점이 있고 또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는 은행이기도 한데요. 각종 전자머니 서비스나 페이페이 같은 혹은 라인페이 같은 전자머니와의 연동성도 좋고 또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은행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앱을 활용하셔서 은행 업무를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쿠텐이나 이온, SBI 은행 같은 온라인 은행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온라인 은행들의 특징은 지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죠. 또 메가뱅크들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 등이 저렴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전자머니,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서비스들과의 연동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일본인 사이에서도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온라인 은행보다는 메가뱅크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은행 중에 우체국 은행을 제외한 유초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일본에 거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체국 통장을 만들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일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메가뱅크 또는 온라인 은행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뱅크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에 오래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메가뱅크의 계좌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일본 은행 거래에 관련된 팁인데요. 이것도 제가 거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제휴기간 갱신을 하셨을 때 반드시 제휴카드의 복사본과 거래 목적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휴기간을 갱신하신 후에도 이 서류들을 제출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 금융거래가 정지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서인데요.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외에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이 어떤 수수료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바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은행명을 포함한 지점명 또는 지점 코드를 알고 있어야지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을 때 바로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줄 수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통장 그리고 은행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